안녕하세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경고등이 존재하죠. 당장 손안의 휴대폰도 배터리가 다 되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를 해주고, 운전을 하면 수십 개의 신호등과 내비게이션의 음성이 멈춰라, 가라, 속도를 좀 줄여라, 일일이 경고를 해주기도 하고요. 기계 문명의 시대에서 사람은 간혹 알아서 통제를 하지 않아도 기계가 시키는 대로, 기계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경고가 필요할 때는 바로 내 안에서 마음의 경고등이 켜져야 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고등이 살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감에 의해 깜빡이는 거든지, 아니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잠재력에 의해서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고등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경고등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형태로 깜빡인 경험이 있답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으시죠?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30 초반에 삼재가 지나고 나서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제가 겪은 삼재가 지독한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세상에 치이던 저의 버팀목이자 정말 수호천사처럼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구두 디자이너로 일하던 저는 야근이 진짜 잦았거든요. 9시에 끝나는 건 웬 떡이냐 할 정도로 일찍 끝나는 수준이었고, 작업량이 많으면 기본이 11시 퇴근이었죠. 근데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연애 기간 내내 제가 야근을 한다고 하면 늘 먼저 퇴근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저희 회사에 출근했어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저를 찾아온 거죠.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남편의 연락을 받고 회사 로비로 나가면 남편은 피곤에 쩔어서 유령처럼 다가오는 저를 참 안쓰럽고 애틋한 얼굴로 쳐다봤어요. 제가 남편의 따뜻하고 넓은 품에 안겨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속에도 없는 말을 하면, 남편은 다 아는 사람처럼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었어요. "뭐야? 뭐하러 왔어? 나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 그냥 집에서 쉬지. 우리 도연이 밥 먹이려고 왔지. 잠깐만 앉아서 쉬고 가. 도시락도 먹고."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햇살을 많이 받고 자란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람 기억이 다 미화된다고 하는데, 남편에 대한 기억은 미화된 것 하나 없이 정말 그대로인 것 같네요. 눈이 많이 온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출근할 저를 위해 제 차에 쌓인 눈을 다 쓸어서 치워주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아무래도 회사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임신 막바지에 약간 조산기가 있어서 일찍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행히 문제없이 건강한 아들을 낳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옷방 겸 창고로 쓰던 방이 제 작업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 집에서 편하게 작업을 하라고 저 모르게 천천히 방을 정리하고 꾸민 겁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이벤트는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그런 사람이요. 근데 사람을 크게 좌절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주 행복한 순간에, 아,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하는 순간, 불행의 나락에 던져버리는 방법이죠. 아들이 2살 됐을 때쯤 남편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다고 나갔고, 저는 아들과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함께 누워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물에 잠긴 것 같은 고막을 뚫고 들렸어요. 놀라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니까 어둑한 방 안에 옆에서는 아들이 자고 있고, 거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막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든 생각은 이 시간에 대체 누가 전화를 한 거지와 아직 남편이 안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불안함을 느낄 새도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김형주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 네, 제 남편인데 무슨 일이세요?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일단 침착하시고요. 이런 말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서울 땡땡 병원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순간 이명이 들리더라고요. 몇 층 몇 호실로 오라는 남자는 본인을 경찰이라고 밝혔고 그 목소리를 듣는데 삐 하고 거슬리는 이명이 같이 들려서 몇 번을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고 되물은 것 같네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일단 남편을 만나러 가야 하니 집에서 입던 잠옷 차린 그대로 아이만 데리고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택시가 어떻게 빨리 잡힐 수 있었겠어요. 큰 길까지 계속 걷다가 나중에는 정신 차리고 코를 불러서 간신히 병원까지 갔죠.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신호등을 건너다가 신호 위반 차에 치인 남편은 제가 도착하기 5분 전에 숨을 거뒀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나랑 우리 애 얼굴 한 번만 보고 가지. 누워있는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목이 찢어져라 우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 울기 시작했고요. 남편 장례식은 어떻게 치렀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네요.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와서 저 대신 많이 도와줬던 것 같은데 그냥 구석에 영원히 빠져나간 채로 아이만 안고 가만히 있었던 기억만 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을 낙골당에 안치를 시킨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품에 아이를 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애를 방치한 채 술만 먹은 것 같아요. 취하면 내 옆에 이제 남편이 없다는 걸 인지하지 않아도 되고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요. 정말 눈을 감고 누우면 다음날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잠에서 깨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정말 무수히도 많이 했네요. 폐인 같은 생활이 지속됐고 프리랜서 계약을 했던 회사도 개인 사정으로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어요. 근데 손에 뭘 쥐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바닥나서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시간을 허비했죠.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딸이 힘든 것도 알고 이해하지만 손주가 방치되고 있는 것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으셨으니까요. 거의 몇 달을 조금의 청소도 되지 않고 먼지만 가득 쌓인 집을 둘러보신 어머니는 제게 뭐라 말은 못하시고 청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셨죠. 저는 당연히 앞에 놓인 죽 한 술도 뜨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빤히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위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딸까지 잃을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무서워. 도연아, 너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잘못되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하니? 우리 현준이는 또 어쩌고? 어? 도연아, 너 잘못되면 지금 너 슬픈 만큼 네 자식도 슬프게 만드는 거야. 우리 딸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어? 김서방이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다행히 저는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상을 천천히 회복해 나갔어요. 친구들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밥은 잘 먹는지 제 아들은 잘 있는지 확인해 줬고요. 어머니께서도 시간 나실 때마다 집에 와서 제 곁을 지켜주셨죠. 체육교사인 동생도 발령난 학교가 멀리 있어서 자취하던 곳도 멀었는데 퇴근하면 종종 들러서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제가 올 필요 없다고 해도 제게 투덜거리면서 누나 보러 온 거 아니거든? 우리 현준이 보러 왔거든?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장고에 든 음식이 줄었나 안 줄었나 확인하고 갔었어요. 집에서 일도 시작하면서 왜 사람이 업이 있어야 하는지 깨닫기도 했네요. 집중할 일이 있으니까 잡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들과 있을 때는 아들에게 집중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하는 만큼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완전하게 잊을 수 있어서 술도 자연스럽게 끊게 됐고요. 그렇게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과의 생활과 일에 치중하면서 7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늘린 작업량만큼 남편의 빈자리를 잊을 수 있어서 솔직히 그동안 무리해서 일하긴 했어요.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받아와서 했었거든요. 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더 늘렸고요. 그리고 그 결과 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세도 굳었고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답답해서 잘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운동이란 게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의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대충 설렁설렁 하게 되잖아요. 특히 혼자 하게 되면 오늘은 하지 말까? 그냥 쉬지 뭐 하고 뛰어넘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구의 조언으로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에 들어갔죠. 확실히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자 할 때보다는 더 의무적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게 되더라고요. 대여섯 명이 모여서 한 줄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항상 제 뒤에서 타는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보기에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느낌? 키도 크고 자전거를 오래 타서 그런지 몸도 꽤 좋았고요. 종종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조용하면서도 대화를 주도할 때는 주도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리더십 있는 사람 같다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가 어느 순간 제게 다가와 있더라고요. 중간에 다 같이 쉬면서 앉아 있으면 물을 사와서 건네주면서 제게 말을 붙이곤 했죠. 도연 씨, 체력이 생각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건강 때문에 시작했다고 해서 따라올 수 있을까 좀 걱정했는데. 아, 근데 다들 그렇게 빨리 달린다거나 오래 타는 건 아니라서 따라갈 만해요. 딱 좋게 피곤할 만큼 탈 수 있는 코스라서 요즘 집에 가면 잠도 잘 자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불면증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밤에 매일 뒤척이면서 잠을 통 못 잤는데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나면 꿀잠 잘 수 있어서요. 상대방의 말을 잘 이끌어내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끊김없이 계속해서 대화할 주제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요. 알고 보니 성형외과 의사였더라고요. 고객하고 상담하면서 단련된 대화 기술이라고 알아봤냐고 하면서 웃는데 느낌이 좋았습니다. 동호회 뒤풀이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남자는 탁자에 놓인 제 휴대폰 속 배경인 아들 사진을 보고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아드님이에요? 너무 귀엽다.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비슷해요. 9살이에요. 또래보다 키가 좀 크긴 해요. 아빠 키 닮았나? 남편분도 키가 크신가 봐요. 네? 아, 네, 그렇죠, 뭐. 갑작스럽게 나온 남편의 얘기에 제가 좀 표정 관리를 못할 정도로 어두워졌거든요. 근데 남자는 다른 말 없이 대화 주제를 바꿔서 다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도 넘어갔는데 식사를 다 하고 집에 오니까 번호를 교환한 남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들어갔어요. 고민이 많을 때는 자전거 타면서 좋은 공기 마시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동호회 모임 말고도 혹시 다른 사람하고 자전거 타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말 잘하는 만큼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주연재입니다. 라고 말이죠. 남자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제 얼굴에 도는 어두운 기억을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속을 내보였다는 생각에 이상하게 모임이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할까요? 한동안 동호회에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나가니까 남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그전만큼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모임이 끝나고 파하는 분위기에서 조용히 저를 잡고 그러더군요. 괜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모임에 안 나온 줄 알았대요.
이제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 좋은 취미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데 뭔가 풀 죽은 듯이 말하는 모습에 괜히 제가 미안해져서 무슨 생각에서인지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해가 져가는 한강 근처 풀밭에 앉아서 7년 전에 남편이 먼저 떠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까워지는 것과 내 과거를 말하는 게 힘들다고 말이에요. 제가 제 속을 털어보이니까 놀랍게도 남자 입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말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로 끌리는 법인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5년 전에 사별했어요. 아내는 암이었고요. 남자는 제가 겪은 슬픔을 본인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묘했어요. 분명 저마다 비슷한 일을 겪어도 받아들이는 슬픔은 천지 차이로 다를 텐데 다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죠. 이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구나 하고 한결 편해진 마음이었어요. 남자 또한 본인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본인은 그래도 아내가 아픈 시간 동안 천천히 이별을 준비했지만 저는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갑작스럽게 남편과 헤어지게 돼서 더 힘들었을 것 같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기억을 공유한다는 게 사람을 정말 빠르게 가깝게 만들더라고요. 남자와 저는 모임 외에도 만나서 그냥 밥도 먹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남자에게 심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기는 한데 또 이래도 되나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누굴 만나는 게 괜찮을까 혹시 남편이 슬퍼하진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막 연인 관계가 되기 전에 남자에게는 제가 좀 주춤하는 게 보였었나 봐요. 남자는 혹시 떠나보낸 사람에게 미안해서 본인과의 만남에 망설임을 가진다면 제가 편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한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그래 이 사람만큼 지금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생각에 그 남자의 손을 덜컥 잡았어요.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시작한 거죠. 남자는 제게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병원 일이 바빠도 일주일에 3번은 늘 저와 만나서 시간을 보냈고 또 저희 아들과도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도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아들은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레고를 쌓으면서 노는 걸 훨씬 좋아했거든요. 그 취향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에게 한정판 레고를 사다 주곤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나이 때 남자애들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요즘 현준이 현재 씨가 준 레고 가지고 노느라고 12시가 다 돼서야 자.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나도 한때는 소년이었어. 현준이가 좋아한다니까 다행이다. 레고 좋아한다니까 다음에는 프라모델 사다가 줄까? 그 나이 때 남자애들 전투 헬기나 탱크 프라모델 좋아하거든. 처음 하는 거면 나랑 같이 하면 되고. 저보다도 아들에게 지극정성을 쏟는 남자를 보면서 남자와 함께하는 인생을 생각하게 됐어요. 남자 또한 연애를 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넌지시 재혼식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을 꺼냈죠. 제게 혹시 혼인신고를 하는 게 부담이 되면 가족끼리 모여 간단하게 재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군요. 아들도 남자를 현재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기에 아들과 이만큼 친해진 사람이라면 셋이서 함께 가정을 꾸려도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저도 수락을 했어요. 제 재혼 소식은 오랫동안 저를 걱정했던 사람들에게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해도 된다는 소식과도 같았죠. 어머니께서도 잘 생각했다고 기뻐하셨고 친구들도 재혼식을 아무리 작게 해도 꼭 갈 거라고 야단법석이었어요. 제 동생은 그 당시 유일하게 제 예비 남편을 본 사람이었는데 조카 보러 왔다가 같이 있던 예비 남편을 마주친 거였어요. 동생도 물론 제 재혼 소식을 축하해 줬지만 행여 누나가 또 사람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 급하면 체한다고
빠르게 해치울 곳 없으니 마음 편하게 가져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어차피 재혼식이라고 해도 거창할 것 없이 가족들끼리 만나 식사를 하고 새로 집을 얻어서 살림을 합치는 거라 결혼만큼 많이 준비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이 새로운 가족을 상처 없이 잘 받아들이길 원했죠. 예비 남편은 병원 예약이 많아 바빴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는 제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재혼식을 할 장소를 찾아봤네요. 작은 규모의 호텔 웨딩홀을 몇 곳 둘러보고 마음속으로 원하는 곳을 정한 날, 그 주 주말에 예비 남편과 함께 제 마음에 든 호텔 야외 웨딩홀을 같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날씨만 좋으면 높고 새파란 하늘 아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부동산에 갔다 오고 호텔 곳곳을 들린 후라 피곤한 몸은 잠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네요. 그리고 저는 꿈을 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릴 만한 운명의 경고등이 나오는 꿈을 말이죠. 꿈속에서 저는 제가 최종적으로 재혼식으로 올리고 싶어 하던 그 야외 웨딩 장소에 있었어요. 분명 제가 보고 온 날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푸른 풀들이 깔린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늘도 우중충한 게 누가 재채기 한 번 하면 하늘에서 와락 빗줄기가 쏟아질 것 같았네요.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신부가 입장하는 하얀 카펫 끝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 끝에는 제 예비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고요. 꿈이라서 별다른 생각 없이 머릿속에 아, 나 재혼하지? 오늘이 재혼식이었나 보다. 근데 나 따로 입장 안 하기로 했는데 좀 이상하네? 하고 뭐 입장하기로 했나 보지 생각을 하고 예비 남편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제 손을 턱 잡는 거예요. 놀라서 바로 뒤를 돌아보고 꿈이 아니었다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거예요. 저를 잡은 건 바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모습 그대로 젊고 다정한 얼굴 그대로였지만 표정만은 무섭게 굳히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에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생각도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뭐야? 왜 여기 있어? 도연아,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큰일 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가야 돼, 여보. 나 보내줘. 안 돼, 도연아. 너 가면 안 돼. 절대 그 남자한테 가면 안 돼. 남편은 끈질기게 제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제 팔을 옥죄어 오는 남편의 힘이 아프게 느껴져서 제발 놔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남편이 순간 사색이 돼서 안 돼! 하는 외침에 잠에서 깨고 말았죠.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뭐가 꿈이고 현실인지 한동안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에도 못 들고 날밤을 샜죠. 아침이 되고 아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도 계속해서 그 꿈 때문에 싱숭생숭하더군요. 내가 무의식 중에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서 꾼 꿈은 아닐까 하고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근데 아무리 그냥 꿈은 꿈이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꿈속에서 봤던 남편의 그 얼굴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을 해봐도 네가 괜히 아직도 남편을 못 잊어서 그런다. 예비 남편이랑 합치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고 어머니에게는 아예 더 큰 걱정을 하실까 말도 못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만 더 제 걱정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바로 제 남동생이었죠. 동생은 그 당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올케도 성격이 참 좋고 적극적이라서 종종 제 아들과 함께 넷이서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저 쉬라고 아들 데리고 셋이서 놀이동산이다, 여행이다 다니기도 했고요. 투덜투덜해도 늘 제 뒤치다꺼리를 해주던 든든한 동생이라서 동생에게 털어놓으면 뭔가 해답을 얻지는 못해도 제 마음은 편해질 것 같았어요. 나를 잡고 동생의 집에 갔습니다. 올케는 아들을 데리고 있고
저는 주방에 동생과 마주보고 앉아서 그 꿈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동생 표정이 묘하게 가라앉더군요. 저는 설명을 마치고 조용히 동생의 눈치를 보다 물었어요. 내가 괜한 꿈 꾼 거겠지? 나 이 꿈 때문에 식장 예약도 미뤘어. 그 사람한테는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고 더 알아보겠다고 했고,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치? 아니야. 잘 미뤘어. 누나한테는 그때 말 안 했는데, 나 사실 그 남자 만나고 나서 좀 찝찝했어. 찝찝했다고? 왜? 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 사람 웃는 게 어딘지 좀. 원래 남자는 남자가 봐야 잘 아는 거야. 그게 뭐야? 그냥 느낌일 뿐이잖아. 그럼 누나는 한 번 꿈에 안 나오던 매형이 이때 갑자기 나온 게 그냥 우연 같아? 그걸 모르겠으니까 문제지. 진짜 개꿈이면 어떡해? 누나 잘 생각해봐. 아무리 누나가 사서 걱정한 거더라도 먼 일 나기 전에 돌다리 두드려 보고 가는 게 훨씬 나아. 그리고 누나, 매형을 생각해봐. 매형이 괜히 누나 꿈에 나와서 괜한 걱정하라고 속 시끄럽게 할 사람이야? 죽은 매형은 누나가 더 잘 알잖아. 내가 아는 매형은 아내가 새로운 시작한다고 해서 괜히 초칠 그런 사람 아니야. 오히려 본인 있고 잘 살라고 축복해줄 사람이지. 맞는 얘기였어요. 남편은 괜히 저를 혼란스럽게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한낱 꿈의 형태라고 해도 말이죠. 동생은 제게 최대한 재혼식 준비는 미루고 예비 남편에게는 별다른 티를 내지 말라고 했어요. 내 친구 중에 정식이 알지? 예전에 우리 집 와서 누나가 한 떡볶이도 많이 얻어먹었잖아. 걔가 심부름센터 하잖아. 돈만 얹어주면 흥신소보다 사람들이 더 잘 캐. 친구 부탁이니까 돈도 덜 받고도 해주겠지. 동생은 심부름센터를 하는 친구에게 확실하게 예비 남편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수천 수억 번은 제발 그냥 내 불안감이 만든 꿈이겠지. 제발 그래라. 라고 빌었습니다. 이 관계가 아깝다기보다는 그냥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서웠나 봐요. 한 달 동안 예비 남편과 만남도 피하고 만나도 별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저 제가 재혼식을 앞두고 마음이 뒤숭숭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달 하고도 일주일 뒤에 드디어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타부타 할 설명 없이 당장 지금 집으로 가겠다는 동생의 말은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죠. 얼마 안 있어 동생이 집에 도착을 했고 동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 지금 그냥 곧바로 그 새끼 병원 찾아가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온 거야. 학교 수업도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온 거야. 누나한테 말해주고 바로 다시 학교로 가야 돼. 대체 뭘 들었기에 일까지 제쳐두고 온 걸까 하는 생각에 턱까지 덜덜 떨렸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친구한테 뭘 들은 거냐고 묻자 동생은 주방으로 가서 냉수 한 컵 들이키더니 제게 노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천천히 봐보라고. 보고 설명해 준다고 해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에 최대한 힘을 주고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당장 산속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지금 별거 중인 두 번째 와이프 사이에서 난 애들이랑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사진. 그리고 이건 그 인간. 보여? 와이프랑 사별한 흔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와이프랑 별거 중이야. 별거 중. 등본에 애가 셋이야 셋. 첫 번째 와이프는 이혼했고 심지어 이혼도 이 새끼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야. 정식이가 확실히 하려고 전에 다니던 병원 사람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서 인터뷰했다고 하더라. 그 병원에서 나와서 따로 개업한 것도 바람나서 이혼당한 거 소문 쫙 나서 잘려서 그런 거야. 참나. 심지어 병원에서도 사생활 난잡하기로 유명했다더라. 간호사들한테 찝쩍거려서 그만둔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환자들한테도 그 지랄해가지고 병원 옮긴 사람도 있대.
두 번째 와이프는 지금 별거 중인데 애들은 꾸준히 만나나 봐. 지금 사는 집 주소가 이 인간 명의가 아니라서 정치기가 미행했더니 병원 퇴근하고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로 갔대. 거기가 원래 살던 집이야. 두 번째 와이프랑 누나한테 알려준 오피스텔은 별거 하느라고 전세로 잠깐 사는 거고 와이프랑 애들은 거기 살고 있어. 그 새끼가 먼저 누나한테 부담스러우면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했다고 했지? 그랬겠지. 이미 결혼한 새끼가 어떻게 또 결혼을 해? 진짜 우리 매영 큰일 했다 큰일. 매영이 누나 꿈에 안 나와서 덜컥 살림 차렸으면 누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간녀 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진짜 그 새끼 병원에 가서 요절을 내려고 하다가 참았어. 이 새끼 지금 소송 걸린 것도 있는 거 알아? 환자가 고발. 누나, 내 얘기 듣고 있어? 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콸콸콸 얘기를 하는 동생의 말들을 전부 귀에 담으면서도 제 눈은 사진 하나에 집중됐어요. 바로 예비 남편, 아니 그 자식이 본인 자식으로 보이는 아이와 대형 장난감 가게를 손잡고 나오는 사진인데 아이가 품에 안고 있는 그 장난감이 바로 며칠 전 제 아들에게 사다 주었던 것과 똑같은 프라 모델이었던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저는 그대로 눈앞의 사진과 서류들을 모아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동생을 모른 척하고 동생 집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때 운전대를 잡았으면 사고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그 인간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내가 남편을 잃고 그리워한 감정을 가지고 이용한 그 인간을 만나러 말이죠. 병원에 들어서서 데스크 직원이 말리든 말든 밀고 그 인간이 있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마침 상담이 끝났는지 환자가 나오는 중이었고 의자에 앉아있던 그 인간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죠. 당신이 어쩐 일이야? 갑자기?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분이 갑자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점심시간까지 예약 없죠? 그 인간은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저를 따라 들어온 간호사를 내보냈고 다시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 그래, 이미 병원 사람들은 원장님 아내랑 자식들 빤히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나보고 재혼할 상대라고 말도 못하겠지. 무슨 소리야. 느닷없이 찾아와서 알아듣게 좀 말해. 시간 아까우니까 모른 척 하지 말자. 그냥 지금 내가 당신이 두 번째 아내랑 살고 있는 집 숟가락 젓가락 쑥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대화가 좀 빨리 진행될 테니까. 어디서 들었어? 대체 뭘 한 거야? 그건 알 필요 없고 당신 정말 상종도 못할 쓰레기구나. 뭐?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 정도면 무슨 정신병 수준 아니니? 원래 상대방 마음 얻으려고 연애하기 전에 마음에 없는 소리 하잖아. 그거랑 같은 거야.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그냥 이빨 터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짓말이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지금 별거 중이라서 떨어져 있는 자식한테 사준 장난감을 감히 내 아들한테 똑같이 선물을 해? 진짜 감탄스러울 정도로 뻔뻔하다. 의대를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사람 속이는 법 배우는 거 아니야? 이 더러운 새끼야. 와, 이렇게 몰상식하게 남의 영업장 와서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너랑 재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원래 와이프한테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은 똑바로 해. 이미 결혼한 새끼가 무슨 재혼이고 원래 와이프가 아니라 두 번째로 결혼한 별거 중인 와이프겠지. 이 멍청한 새끼야. 그 모자란 머리로 잘도 이때까지 날 속였네. 놀랍다 정말. 그래, 다 떠들었으면 나가. 이미 다 알게 된 거 입 아프게 나랑 신랑이 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외롭던 참에 둘이 잘 놀았다고 치고 예전 자리로 돌아가자. 나는 내 와이프랑 애들 있는 자리로, 너는 그냥 네 아들하고 둘이서 사는 그 자리로 말이야. 어때? 그래, 나는 내 아들 있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지만 너는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세상 어느 여자가 너같이 더러운 놈을 받아주겠어? 쓰레기는 재활용이 된다고 하지만
너 같은 건 음식물 쓰레기만큼의 수준도 못 돼서 짐승줄 찌꺼기로 쓰지도 못할 거야. 너 분명히 네 업보에 숨 막혀서 질식할 거다. 이 짐승보다도 못한 새끼야. 저는 그 말을 그 인간의 재수 없는 얼굴에 내뱉고 병원을 나왔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끝낼 수가 없어서 제 말대로 그 인간이 돌아갈 자리를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정식이에게 그 인간 두 번째 와이프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렇게 알아낸 아파트 앞에 서서 멍하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왔어도 어떻게 그 여자에게 상황을 설명할 것이며 그 여자가 제 말을 믿어줄 보장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작정 기다렸어요. 동생의 친구 말로는 그 여자는 평일 2시쯤에 요가에 갔다가 돌아온다고 했고 그때 시간이 1시 반이었거든요. 혹시 그 여자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당시 제게는 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리고 2시 40분이 넘어갈 때쯤 어깨에 짐백을 맨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그 여자가 말이죠. 저는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최현영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절 아시나요? 저는 이도연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쪽 남편 주현재 씨와 본의 아니게 재혼식을 할 뻔한 사람이에요. 여자는 저를 방금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너무 뜬금없이 터무니없는 말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재빠르게 손에 준비하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여자 앞에 내밀었어요. 그 인간과 제 아들이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죠. 제 아들이에요. 이 애가 당신 남편 아들이 될 뻔했어요. 예상대로 여자는 들을 말 없다고 저리 가라고 하면서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 뒤에 대고 그쪽 애들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 없는 아빠에게서 자라길 바란다면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지만 여자는 아파트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무기력하게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이대로 끝인가 했습니다. 아마 여자는 충격 속에서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 테고 그 인간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서 또 속이겠지 하고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뒤에 아파트 공용 현관문이 열리면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까운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한 쓰레기에게 동시에 속아버린 여자가 마주 앉아서 어처구니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는 이전에 외도로 이혼한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 인간 첫 번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그 인간이 이전에 일했던 병원 사람들의 증언을 들려주었고 저와 나눈 문자 대화, 함께 찍은 사진 등 여자를 속이고 저와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만한 모든 걸 보여줬어요. 여자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가 이내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욕을 내뱉기도 했고 또 왜 본인이 몰랐을까 하고 허탈하게 자책을 하기도 했어요. 그쪽 탓이 아니에요. 속인 놈이 문제지 속은 사람이 자책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인간은 저한테 그쪽한테 돌아간다고 했어요. 본인은 돌아갈 곳이 있다고 아내랑 합칠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합칠 생각 없어요. 별거도 원래 이혼하고 싶었는데 애들 생각해서 겨우 한 거고 이번에 다시 잘해보려고 한 것도 다 애들 때문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차라리 아빠 없는 애들 만드는 게 낫지. 이런 쓰레기 새끼는 내 자식들 인생에서 없어지는 게 나아요. 여자는 제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정말 유감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앞에서만 이혼한다고 했던 걸지도 모르죠. 그 인간의 새치혀에 속아서 다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에
그 다짐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 각자 갈 길 가자고 했던 그 인간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도둑놈 마냥 남의 집 앞에 떡하니 서 있어서 어찌나 놀랐는지 저를 보고 한 말이 뭔 줄 아시나요? 현관 비밀번호 바꿨더라? 두 번 다시 상종 안 할 쓰레기가 번호를 알고 있어서 바꿨다. 왜? 쓰레기로 불린 인간은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다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말이 되나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정도로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제정신이니? 내가 왜 널 만나? 도연아, 내가 사랑한 건 너야. 그때는 네가 내 뒷조사를 했다는 게 화가 나서 그랬어. 내가 아무리 그전에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하더라도 내 마지막 여자는 너야. 믿어줘.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 누가 네 마지막 여자가 되고 싶어 해. 그리고 누가 모를 줄 알아? 너 네 와이프한테 까이고 나한테 온 거잖아. 맞지?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너 나 몰래 내 와이프 찾아가서 다 폭로한 것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너한테 온 거 몰라? 어, 그래. 쓸데없는 짓이지만 수고했다.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네. 근데 어쩌니? 너 혼자 그냥 돌아가야 하는데. 나, 너 같은 쓰레기는 냄새 나서 옆에 못 있겠어. 부탁이니까 제발 찾아오지 마. 어? 그리고 행여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업보 아직 절반도 너한테 돌아간 거 아니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으면서 들어갔어요. 제 마지막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자한테 버림받은 결말이 끝이 아니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 인간을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 사이에 금전 문제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다면 고소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사라진 법이었고요. 진짜 이게 마지막인가? 더 처절하고 시원한 복수를 해서 업보가 그 인간 목을 조르게 하고 싶었는데 라고 좌절할 뻔했습니다. 할 뻔했어요. 그 인간과 헤어진 후 몇 달 후 동생의 친구가 동생에게 연락을 하기 전까지 말이죠. 동생의 부탁으로 제 상황을 알게 된 동생의 친구는 그 후에도 종종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확인을 해봤나 봐요. 그러던 중 사건이 터진 거죠. 그 인간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시원치 않을 짓을 해서 구속이 됐다는 걸 말입니다. 그 인간은 저를 이용했던 것처럼 본인의 의사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여자들까지 본인의 피해자로 만들었어요. 동생의 친구가 알아냈던 정보들 중에 그 인간이 환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했었잖아요. 그중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진 피해자가 나왔는지 그 인간은 그 일로 면허가 정지되고 바로 구속 송치됐다고 동생이 한껏 흥분을 해서 제게 알려주더군요. 제가 나서지 않았어도 어차피 그 인간은 본인 업보에 깔릴 운명이었나 봅니다. 정말 업보라는 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건 정말 맞나 봐요. 언제 돌아올지 그 타이밍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는 분명히 돌아온다고요. 그 인간이 구속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동생 친구는 재판 결과까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인간을 끝까지 본다면 뭔가 이 관계가 마무리돼서 계속 이어진 느낌이 들 것 같았거든요. 그 인간의 끝이 어떻게 되든 아예 알고 싶지도 제 기억에 담아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인간을 만나 속은 순간을 떠올리면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쳐요. 이 사건으로 사람이 못할 거짓말은 없고 본인의 사리사욕과 욕망을 위해서는 상상도 못할 인간 이하의 짓도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제 재혼 실패를 두고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혼자 된 건 또 아쉽고 안타깝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혼자가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어 두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차라리 혼자인 게 더 낫다는 걸 몸소 깨닫고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늘에 있는 제 하나뿐인 남편이 알려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편이 생전에 즐겨 읽던 책 중에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남편이 남긴 책을 정리하다가 이 책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앞으로의 제게 꼭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제 곁에 없지만 정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제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제게 준 이 지혜와 또 남편 대신 제 곁을 지켜주는 아들과 함께 연꽃처럼 자유롭고 부서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아들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요소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과 제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대체될 수 없는 제 남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